자, 이제 마지막 요거, 시장론하고 경기 변동론. 이거는 이제 이번 순환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하면은 이제 앞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무대라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무대가 시장인데, 그 시장이,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이렇게 개념을 구분을 하기도 해요. 구체적 시장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말해요. 구체적인 장소. 여기는 무슨 시장이죠? 여기는 유성시장 있죠. 뭐 이런 시장. 유성시장도 있고 저기 뭐 이런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들이 바로 구체적 시장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구체적인 장소. 근데 제가 아까부터 예를 들 때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한다 할 때 그 시장은 구체적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형성만 되면은 시장은 형성됩니다. 그런 의미의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추상적 시장.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게임 아이템 사고 판 적 있나요? 혹시? 있어요? 남자분들은 좀 있을 수 있죠. 안 해봤어요? 유일하게 혼자 해봤네. 게임 아이템 사고 팔 때 어떻게 해요? 샀어요? 팔았어요? 다 해봤습니까? 그때 사는 사람한테 판다면은 그 사람이 입금을 해주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그 게임에서 넘겨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먼저 넘겨주고 돈을 받아요? 돈 받고 넘겨줘요? 아, 에스크로우로 하는구나. 야, 그것도 안전하게 에스크로우를 이용하네요. 지금 방금 제가 에스크로우라 그랬죠. 이 표현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몇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우는 제3자, 독립된 제3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계정을 말해요. 계좌. 거기에 돈을 넣었다라고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파는 사람이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았으니까 돈을 넘겨주세요 하면은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안전하죠. 여기 이제 에스크로우인데,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데서도 에스크로우가 나옵니다. 대출받은 자금을 독립된 제3 계좌로 넣어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출제가 됐어요. 원래 시험에. 아무튼, 그런 사고 팔고 하는 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 사고 판 게 아니잖아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만 있으면 그게 뭐가 형성된 거예요? 시장이 형성돼요. 아이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의 아이템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은 추상적 시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추상적 시장을 전제로 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사고 파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만 25평 아파트를 쌓아놓고 팔고 이런 거 없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에게 존재하면 시장이 형성된다. 자, 요런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요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런 내용들을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반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만 들어두시면 돼요. 보통 일반 재화 시장은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판다. 그럼 자동차가 서울에서 파는 거하고 대전에서 파는 거하고 부산에서 파는 거하고 같은 회사가 만든 그 자동차는 다 똑같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삼성 레미안 서울의 강남에 있는 거하고 강북에 있는 거 이게 차이가 벌써 납니다. 강남, 강북이 벌써 차이가 나죠. 서울에 있는 거하고 대전에 있는 거하고 같은 설계도면으로 똑같이 만든 아파트라 해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거죠. 또 일반 재화는 생산하는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책상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책상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금방 만들어낼 수 있죠. 가동률 높여서 만들어내버리면 금방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물량이 부족한 이제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가 부족하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 물건이 없다. 빨리 만들어 내놓으면 되는데 만들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가격이 지나치게 막 급등하거나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는 사람은 많이 찾는데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깡통주택. 들어보셨어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깡통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이고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거, 또 다른 일반 재화에 비해서 법적 제한이 어떻습니까?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분양가 규제한다거나 전매 제한한다거나 전매 금지한다거나 11월 3일 날 발표했죠. 전매 제한 지역, 전매 금지 지역. 이런 것들이 이런 일반 재화에서는 그런 제한이 많지 않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제한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일반 재화는 표준화가 많이 돼 있죠. 이건 다 표준화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부동산은 표준화가 덜 되죠.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이게 똑같은 설계도면으로 똑같은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층에 따라 다르고 호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새 것일 때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요. 관리 상태에 따라 중고가 돼버리면은 관리 상태에 따라 또 편차가 클 수가 있죠. 늘 관리를 잘 하는 사람 집은 들어가면은 깨끗한데 아무렇게나 관리를 해버리면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이 학원을 다녀봐도요. 깨끗한 건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3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는 그동안에 관리를 잘해온 거죠. 근데 뭐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뭐 굉장히 낡아 보이는 그런 건물도 있고요.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일반 공산품은 표준화가 잘 돼 있는 데 비해서 뭐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 거래를 잘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부동산 거래는 내부 사정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서. 보통 우리 이제 요즘은 그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하죠. 물건 살 때. 사람들 후기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래를 잘 거래 비공개성해서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요. 일반 재화 시장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해요. 기능. 이제 시장의 기능에서 이거는 조금은 이제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좀 높은 부분인데요. 그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사회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이제 차이점 아시죠? 그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사회주의에서는 그 자원의 그 상품의 생산 뭐 이렇게 자원의 배분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결정합니까? 국가가 결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석탄 광산에서 원래 여기 무슨 광산은 석탄 생산량 목표가 얼마다 할당을 주죠. 목표. 그래서 거기서 석탄이 얼마만큼 생산이 되면은 그 중에 얼마만큼은 무슨 연탄 공장으로 보내고 얼마만큼은 무슨 제철소로 보내고 얼마만큼은 무슨 또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탄 공장이나 제철소나 이런 데서는 그 받은 석탄을 이용해서 연탄을 얼마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제철소에서는 철강을 얼마나 생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걔네들은
무슨 경제로 이루어져요? 계획 경제로 이루어져요. 이게. 자,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 국가가요. 자원 배분을. 자,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광산 회사에서 그의 석탄을 얼마만큼 생산할 건지는 누가 결정해요? 그 회사가 결정하죠. 회사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나름대로. 그리고 연탄 공장에서는 원래 연탄을 얼마만큼 생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석탄을 어디선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매해오고 그걸로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또 철강 회사에서도 석탄이 얼마나 필요하니까 그 석탄 이용해서 또 철광석도 있어야 되죠. 철광석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철강을 만들어야 되죠. 철강 만들 때 제철소에서 석탄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철강을 만드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누가 결정해요? 민간에서 결정해요. 민간에서. 그걸 시장에서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라고 한다고요? 시장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돼요. 재미있는 거는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원이라는 것은 자기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원자재가 있어요. 원자재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쪽으로 먼저 팔겠습니까? 제가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팔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제가 밀가루를 생산하는 업자예요. 밀가루 생산하는 업자인데, 자, 저기는 국수 공장이고요. 저기는 이 빵집이에요. 국수 공장에 돈을 그 밀가루를 줬더니만 계속 외상대금 밀려요. 근데 빵집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먼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주겠어요? 빵집으로 먼저 주는 거죠. 이 밀가루라는 자원이 빵집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쪽은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뭐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요? 국수보다는 빵을 더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밀가루라는 자원이 무한한 자원은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에요.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쪽에 쓰는 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더 좋아하는지 덜 좋아하는지가 뭐로 나타나게 돼 있는가 하면은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더 좋아하게 되면은 그걸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 먹게 돼 있죠. 이거는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격을 높게 못 쳐요. 국수 쪽은.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빵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것이니까.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시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덜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뒷북쳐요, 항상. 왜냐하면 이미 할당은 해놨잖아요. 국수를 만드는데 이제 얼마 보내라. 빵 만드는데 얼마 보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보니까 국수 만드는 데서는 지금 밀가루가 남아 돌고 있고요. 밀가루가 남아 도는 게 아니에요. 국수가 남아 돌아요. 왜냐하면 밀가루로 이미 국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품이 남아 돕니다. 이쪽은 상품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연도에 지난 해보니까 이쪽이 모자라더라.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게 바로바로 안 나타납니다. 항상 뒷북치기가 돼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쪽으로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그쪽으로 자원을 더 쉽게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보다 훨씬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더 좋아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 배분을 누가 담당한다? 시장이 담당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그거 외에 이제 시장에서 교환도 이루어지죠. 현금하고 물건하고 교환이 이루어져요. 부동산하고, 또는 부동산과 부동산이 교환되기도 하고요.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시장이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정보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주식 시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오늘도 이제 주식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그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바로 뭐가 반영이 되는가 하면은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오늘 불났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이런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거라면 그거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면은 효율적이고 정보가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되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회에 따라서 정보가 반영되는 속도가 달라요. 지금은 IT가 많이 발전해서 정보가 반영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근데 40년 전, 50년 전에 집집마다 라디오도 별로 없는 시절, 이런 시절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정보가 반영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겠죠. 이러면은 이제 효율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회는 정보가 굉장히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죠. 그럼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영되는 정보의 정도에 따라 약성 효율성, 준강성 효율성, 강성 효율성 이렇게 나누어요. 약성 효율성은 과거 정보 정도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약성 효율성이라고 그러고요. 준강성 효율성은 현재 공표 정보 정도까지는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요즘과 같은 시대라면은 현재 공표 정보 정도는 반영되겠죠. 정부가 뭐 11.3 대책, 전매 제한, 전매 금지 이런 거 발표하면 대체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공표하는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게 지금 요즘이고요. 예전엔 그렇지 않다고요. 3, 40년 전에는. 현실적으로는 한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보다도 더 효율성이 높은 사회가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강성.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데 개념상으로는 이런 겁니다. 회사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 내부 정보. 발표하지도 않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치자면 그런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내부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이게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 거와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론에서는 시장론, 다음에 경기 변동. 경기 변동에서는 이게 경기가 변한다는 거는 경기가 이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기라는 거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을 보는 거예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활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은 거고 활발한 거고. 그런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둔화되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자, 상품이 더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경기가 점점 살아난다. 상품의 생산, 소비, 유통이 줄어든다. 경기 안 좋은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쪽에서도 이런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어디에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건축업자나 건설업체에서 어떻게? 착공 들어가야지, 이제. 착공 들어가죠. 근데 물건이 착공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착공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물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흘러야 되죠. 자, 그러니까 착공은 했는데 아직은 공사 중이고 아직 물건은 안 나왔으니까 가격은 계속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착공을 하면은 더 이상 착공을 하면은 안 돼, 사실은. 이미 충분히 착공이 들어갔다면은 나중에 나올 거 생각한다면 더 이상 착공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계속 가격은 높은 상태니까 뒤늦게 착공하는 게 생긴다고, 뒤늦게.
뒤늦게 착공하는 게 생겨버리면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계속 완공되면은 충분히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착공한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럼 너무 많아지겠죠? 너무 많아지면 이제 과잉이에요, 과잉. 공급 과잉. 그럼 이제 생산 못하는 거예요. 가격 떨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또? 예, 그때부터는 이제 생산량을 줄여야 되죠, 이제. 너무 많이 나와버렸으니까. 뒤늦게 나온 것 때문에. 그럼 생산량을 줄이면 이제 건축 별로 안 해요. 자, 안 해요. 자, 근데 이게 한번 지어 놓은 것이 소진되는데도 오래 걸리죠. 소진되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철거할 것을 고려한다면 또 이제 슬슬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슬슬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철거됐는데 뒤늦게 이제 확인되고 이제 집이 부족하다. 집이 부족하다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예, 집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제 지금 당장 또 착공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착공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생산량 늘렸다 줄였다는 이런 이제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재화에서도 그렇고 이 부동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재화 시장에서는 보통 그 기업들이 재고 관리를 해요. 재고 관리. 그래서 적정 수준보다 재고량이 낮으면 그때 착공 생산량 가동률을 늘리고요. 적정 수준 이제 재고 물량이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가동률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더 생산하고 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경기 변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기 변동 현상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부동산 생산의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간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주기를 거치거든요. 이런 주기를 거치는데 일반 경기에서의 이 주기보다 부동산 경기에서의 주기가 어떻겠어요? 더 길게 나타나요. 이런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이 있고 또 진폭이라고 해서 아래 위 변화폭을 말해요. 진폭도 어때요? 더 크게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부동산 경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앞에 시장론에서도 일반 재화와는 달리 지역별 편차가 있었죠.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처럼 경기 변동도 부동산 경기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죠. 여기 뭐 세종시나 이런 이제 지방 일부 또 혁신 도시 들어서는 데는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곳은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수 있고요. 이런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제 부동산 경기의 특성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변할 때 자, 이런 거를 이제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순환 변동.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반복하기 때문에 순환 변동이라 그래요. 이런 순환 변동 말고도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계절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봄철, 가을철에 이사철 수요에 따라서 변하는 거. 이런 게 계절 변동. 또는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나 방학 동안에 대학가에는 공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죠. 이런 것도 계절 변동. 이런 걸 이제 구별을 하는 것도 좀 공부를 하고요. 이건 뭐 어렵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것은 계절 변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는 건 계절 변동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계절 변동 그 철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량 음료의 생산과 소비가 어느 철에 많아요? 여름철에 많죠. 7, 8월, 9월 이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월 달에 생산과 소비량이 줄어들었어요. 7, 8, 9월보다 10월 달에 줄어들었으면 경기가 안 좋은 걸까? 그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계절의 요인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지 사실상은 괜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10월 달 생산량을 뭐하고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7, 8, 9월 거하고 비교하지 않고요. 전년 10월 거하고 비교합니다. 전년 10월 거하고 비교해서 더 많으면 그해 7, 8, 9월 달보다 더 적더라도 작년보다는 나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는 경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 요인을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계절 변동이 아니라 순환 변동이라는 거죠. 순환 변동. 그래서 이런 순환 변동에서 이걸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이국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네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걸 사국면이라 그래요. 네 개 국면. 여기를 상향시장 올라가는 거를 요걸 후퇴시장, 이렇게 내려가는 걸 하향시장, 요 꺾여 올라가는 거를 회복시장이라 그래요. 이런 각각의 국면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이 중시될까요? 매도인이 중시될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중개 일에서 중개 업무에서 매도인을 중시해야 돼요? 매수인을 중시해야 돼요? 매도인을 중시해야 돼요. 내려갈 때에는 매수인을 중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에는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기다려 보려고 하겠죠. 더 올라가면 팔겠다. 더 올라가면 팔겠다. 거래가 잘 성사가 안 돼요. 매도인이 더 늦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누구를 중시해서 매도인을 중시해서 뭐 설득 작업을 한다가 더 이런 식이 되고 내려가는 시기에서는 매수인이 늦추려고 한다고요. 또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볼까. 그래서 그때는 매수인이 중시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각 국면별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도 좀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경기 변동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도 조금 하기는 하는데요. 거미집 모형 이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